여러분 이제 근현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 20문제가 나옵니다. 계한계, 일제, 현대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8, 7, 5 문제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근현대는 시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암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백지 인출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가 대강의 시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 내에 있는 주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주요 사건들은 사건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항상 그 사건의 배경과 그 내용과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암기량이 이때부터 암기량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초점을 두고 갑시다. 자, 그래서 백지 인출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63년이 고종이 즉위한 시기라 이때부터 흔히 계한기에서 배우는데요. 계한기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는 시기를 말해요. 근대화하는 정책들을 한 4차례 시행을 합니다. 4차례. 그거를 먼저 파악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대강 한번 봅시다. 처음에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있었고요. 10년 동안에. 자, 이때는 뭐 변화가 크게 없었다가 세도 정치를 끝내고 그냥 외세가 쳐들어온다는 정도였었고, 일본의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변화가 없었다가 4년 지나서야 처음으로 근대화 정책을 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879년에 유구국이 오키나와가 일본의 하나의 지방으로 편입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일본의 본심이 뭐라는 것을 중국과 일본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애들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팽창을 하는구나. 실제 영토를 확장할 욕심이 있는 애들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징적인 첫 사건이 뭐냐면은 2차 수신상 김홍집을 파견했던 겁니다. 일본으로. 자, 요 사건 기억하시고요. 자, 요 사건 이후에 제일 처음 했었던 게 뭐냐면은 파견한 게 80년이고 갔다 와서 통립기무함을 만듭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근대 정부예요. 개화 정부. 자, 정부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1년에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은 문반 무반을 채용했다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유학자를 채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대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찰단을 보냅니다. 81년에. 자,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신식군인도 만들고요. 그래서 문무 채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2년에 이제 최초로 서양과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이때까지 개혁은 이제 잠시 물거품이 됩니다. 이모군란을 다행히 진압을 하고 나서 83년에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보수파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 요청이 갖고 이모군란을 다행히 진압을 하고요. 개화를 계속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보수파들이 정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개화파만 남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모군란 뒤인 83년이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화 정책들을 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뭐 두문자 따면은 박전희의 동원보라고 하는데요. 박전희가 동원예비군 됐다. 근데 아직은 여자니까 직접 동원예비군은 아니고 동원예비군 보호로 됐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최초라는 타이틀 받는 첫 번째 기구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갑신전면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또 이것도 망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화 정책은 갑신전면을 끝으로 일단은 수그러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갑신전면도 다행히 진압이 돼요. 진압이 되고 진압을 한 주체가 청나라이기 때문에 청나라 위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청나라가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이모군란과 갑신전면을 다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속국화 정책으로 이제 끌고 나가게 돼요. 근대적인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나타났었던 국제정세 변화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청나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때도 다시 한번 근대화 정책을 펴나가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 비해서 후반부에 나타났었던 근대화 정책은 뭐가 있는가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때는 갑신전면의 여파 때문에 사실 많은 개혁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자잘한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됩니다. 세도정치 이후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세도정치, 세도 가문들을 박살냈지만은 그냥 그 안동김씨 세도가 여흥민씨 세도로 바뀐 꼴에 이제 불과했었단 말이에요. 민씨들의 세도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민씨들의 세도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 보니까는 그 1860년에 있었던 전국적인 밀란이었었던 임술 밀란 이후에 다시 한번 거대한 밀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는 종교의 외피를 입고 나타나는데 정확히 30여 년 뒤에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게 동학농민 운동인데요. 이 동학농민 운동을 계기로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가 또 나타나게 돼요. 이걸 계기로 뭔가 변화들이 나타나고 이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큰 개혁운동이 나타납니다. 이걸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갑자 들어가면 4년을 말해요. 18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개혁 시도입니다. 1894년부터 96년에 있었던 갑오개혁 시기를. 자, 동학농민운동이 먼저 시작되고요. 네, 이걸 계기로 청일전쟁까지 터지고 청일전쟁을 터뜨리고 나서 일본이 일본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이제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근데 얘들이 전쟁에 바빠갖고 간섭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자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봉기가 나타나고 농민들의 2차 봉기 진압하고 그 뒤에 2차 가보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때는 일본의 간섭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자,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의 외압이 커지니까 이때는 일본을 견제하려고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데 아까는 청나라 견제하려고 끌어들였었고요. 그때도 러시아, 지금도 러시아 끌어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변 국가가 많지 않아요. 청 아니면 일본 아니면 러시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경을 접하는 나라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불러들일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에 갑신년면 뒤에 10년 뒤에도 다시 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피는데 이 정책의 주체가 민비다, 명성황후다라고 해갖고 있잖아요.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작전을 피게 됩니다. 이게 을미사변입니다. 이 을미사변을 겪고 난 뒤에 다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때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해갖고 1차, 2차 갑오개혁과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갑오개혁, 1차, 2차, 3차 갑오개혁 있죠.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농민전쟁도 1차 봉기 때와 2차 봉기 때의 사건들을 순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니까 여기는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 시기 구분이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그 고종이 그 일본군한테 잡혀 있었던 궁궐이 감옥이었었죠. 그때는 이제 거기를 겨우 탈출해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감으로써 결국은 명성황후가 추진했었던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가를 만듭니다. 누구한테도 속하지 않은 자주국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구하는 게 황제국으로 승격시키는 거였었거든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이 대한제국에 의한 개혁이 광무개혁인데요. 광무 황제니까 이 개혁이 마지막 개혁, 네 번째 개혁입니다. 이 개혁까지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 일본이 한국을 둘러싼 힘이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잡혀 있었는데 이 세력 균형이 러일 전쟁으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만 남게 됩니다. 방법이 없어. 게다가 러일 전쟁을 미국과 영국이 도와주면서 미국과 영국까지 일본 편을 대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댈 나라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일본의 속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1904년부터 1910년까지가 대한제국 멸망시기예요. 멸망기입니다. 거기는 개혁 시기가 아니라 멸망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5개의 시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개항기를 풀어갈 겁니다. 천천히 근현대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개항기, 일제, 현대, 그 중에 개항기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략 7, 8문제가 나옵니다. 시기 구분을 꼭 염두에 두고 풀어갑시다. 자, 먼저 대원군 시기부터 나오는데요. 대원군 시기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조정치기를 끝냈다. 두 번째가 서세동점 시기다. 외세가 침략하던 시기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두 문자로 갈게요. 대원군이 세도 가문을 박살낼 때 누구 데리고 했었냐면은 비서경호대를 데리고 했다고 합니다. 비서경호대. 비변사와 지방에는 서원을 동시에 혁파하고요. 경복궁을 중건해갖고 왕의 권위를 세우고요. 자, 그리고 호포제를 실시하고 양반들한테도 이제 그 군역을 부과시킵니다. 호포제를 실시하고. 자, 그리고 대전해통이라는 마지막 법전, 조선 최후의 법전을 만듭니다. 조선의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비서경호대. 비변사를 혁파하고 새로 만든 게 뭐냐면은 조선은 원래 양부체제였었어요. 의정부와 삼군부의 양부체제였습니다. 이게 정무, 이게 군무를 담당하는 거였었는데 이걸 다시 복구시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비변사를 혁파하고 원래 체제로 복구했다. 같은 말입니다. 비서경호대 혁파했다. 서원을 혁파할 때 그 노론의 핵심적인 서원이 화양동 서원이었었는데요. 거기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애요. 이야, 조선 후기 때는 저거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됐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 못했단 말이야.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는 건데 그것까지 없앱니다. 만동면을 철폐합니다. 이때 서세동점할 때 들어오는 국가들은 제국주의국가라고 하는데 제국주의국가 중에 제일 먼저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해갖고 제일 먼저 제국주의로 진입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입니다. 이걸 편의상 제가 1등 선진국이라고 할게요. 자, 1등 선진국은 이제 세계 식민지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조급한 애들은 2등 선진국이에요. 자, 2등 선진국 두 나라만 계속 산업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차근차근 산업화해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대열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미러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침략을 받는 국가에서 침략하는 국가로 바뀐 나라가 있는데 일본입니다. 일본도 포함됩니다. 얘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중에 들어온 애들 중에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대원군 시기 때 중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두 문자로 간단히 갈게요. 자, 이때 들어왔던 애들은 결국 조선을 개항을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바보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토 도굴 사건, 신명이가 있는데 앞글자만 쭉 따면은 병제, 병신이라고 합니다. 병제, 병호시. 자, 그리고 순서까지 기억해두세요. 병인박해를 배경으로 쳐들어왔었던 게 병인양요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핑계로 쳐들어왔었던 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핑계로 쳐들어왔었던 게 신미양요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실은 양요가 우리 입장에서 쓴 말이고요. 사실은 조불전쟁, 조미전쟁입니다. 요것의 배경과 내용과 결과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인지가 될 겁니다. 그럼 암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인양요는 배경이 병인박해다. 신명이는 배경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병자가 들어가면 6년을 말합니다. 신자가 들어가면 1년을 말하고요. 5년 단위로 쳐 들어와요. 병신병이라고 해갖고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다음에는 병자 수호족이라고 해갖고 이게 강화도 주약인데 76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6년, 71년, 76년에 들어오는데 다 개항 못 시키다가 76년에 일본이 마지막에 들어왔었던 일본이 개항을 시키는 겁니다. 일본이. 이 중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내용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정량이라고 합니다. 정량.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전투했다. 자, 그리고 신미양요는 광어라고 합니다. 정량이 강화도 가서 광어 먹었다고 합니다. 정량이 강화도 가고 광어 먹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기억 좀 해두시고요. 병인박해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까지는 다 1866년인 거 알 수 있겠죠? 병자 들어가면 6년이니까.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68년에 있었고요. 신미양요는 71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너럴 셔먼호 이제 병제 병호신이니까 6년입니다. 6년, 66년. 오페르트 68년이고요. 자, 어제연, 광성보 어제는 돌아가십니다. 신미양요 때입니다. 광어는 신미양요 때다. 71년이고요. 71년. 척합이 건립되었다. 척합 비문을 작성한 것은 병인양요 직후에 작성하고요. 그럼 비석을 건립한 것은 신미양요 직후에 비석을 세웁니다. 신미양요 직후입니다. 아무도 개항을 못 시켰다가 병신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아무도 개항을 못 시켰다가 그 다음에 병자 수호주교 때 우리가 병자가 돼요. 병자. 이때 개항이 됩니다. 일본이에요. 병자 수호주교는 병자는 76년을 말하는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흔히 이거를 강화도 주약이라고 하죠. 혹은 조일 수호주교라고 합니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때 세계체제의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뭐를 기억하라? 배경, 그리고 그 내용, 조약이니까 조약 내용을 아셔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 뭐가 있는지 이걸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그러면은 덩어리 개념이 됩니다. 암기가 이렇게 잘 늘어나게 돼요. 잘. 운요 사건의 배경입니다. 영종도를 공격했다. 키워드고요. 자, 이게 75년이고요. 그 강화도 주약 76년입니다. 5년 단위로 쳐들어왔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는 지금 시간만 파악하는 거고요. 뒤에 사건 파트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강화도 조약 내용은 거기서 다룰 겁니다. 요 사이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겠죠. 강화도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오키나와가 일본에 병합되는 사태를 보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변화를 추진하는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이 침략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라면서 김홍집을 보냅니다. 요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개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2차 추진사 김홍집. 자, 김홍집이 가갖고 2차 추진사 김홍집 가갖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중국인한테 받아옵니다. 중국인이 쓴 책이에요. 그래 갔다 와서 통리김화문을 만듭니다. 이게 최초의 개혁 정보입니다. 12사라는 게 키워드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를 두 문자로 갈게요. 이거 수집책통이라고 합니다. 김홍집이 뭔가 수집해 와요. 수집책통. 이게 80년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이제 개화 정책을 시작할 것이다. 80년 12월에 통립기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정책은 81년부터 나타납니다. 81년의 첫 번째 정책이 뭐라고요? 채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81년은 채용. 야, 근데 뭐 채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개화를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외국에 가서 배워오게 합니다. 이게 대규모의 시찰단을 보내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식 무반도 뽑게 됩니다. 이게 81년의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81년에 대한민국이 변해가니까요, 이 척사 세력들은, 유생들은 여기에 또 반발했어요. 그래서 큰 데모를 벌이는데, 이때 데모를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사척사 운동. 영남 만인소를 시작으로 해갖고, 경상도에서 시작해갖고,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신사년에 있었던 척사 데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사 운동은 무브먼트, 데모를 말합니다. 81년이다. 자, 사절단은 그래서 조사시찰단과 영선사가 있고요. 조사시찰단은 일본, 영선사는 청해 간 겁니다. 신식군대는 별기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데모는 영남만인소와 신사척사운동이 있었다. 이런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게 크게 터집니다. 구식군인들이 나뉘겠다. 신식군대를 만든 게 화근이 돼요. 신식군대한테는 좋은 보급품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구식군대는 직업군인임에도 돈도 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만이 참다 이제 터져버리는데, 이게 82년에 터집니다. 신식군대 만든 그 다음에 결국은 군인들 간의 갈등이 큰 군란으로까지 번지게 했다. 자, 이걸 계기로 잠시 개화 정책이 중단이 됩니다. 잠시 대원군이 집권을 해요. 한 달 정도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개혁기구를 다 없앱니다. 뭐 있었지 개혁기구? 통립기무함과 별기군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 개혁기구를. 통리자 들어가는 걸 다시 만드는데 기무자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 근무란 뜻이기 때문에. 통립기무아문이 먼저 만들어진 거고 이무군란 때 없어졌다가 다시 만든 게 통립군국사무아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갑신전변 때까지 이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기구 역할을 합니다. 그 두 개 기구 있었다. 통리자 들어가는 게 두 개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죠? 80년대 전반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통립군국사무아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때 최초라는 타이틀을 받는 기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것도 편하게 두 문자로 갈게요. 방문구. 여기서 신문 만듭니다.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입니다. 순은 10이란 뜻이에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3번 나오는 거예요. 순 한문 신문이에요. 자, 동문학.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고요. 원산학사. 이거는 최초의 사립학교고요. 자, 동원이라고 합니다. 동원. 자, 영선사 갔다 와서 무기창고를 만드는데, 무기청을 만드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산청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기기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83년이에요. 영선사의 결과입니다. 영선사가 무기학습하러 갔던 거였었거든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뒤에 사건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기억할 때는 두 문자로 갈 수 있어요. 박전해 동원보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이에 정변이 또 터져요. 그래갖고 그 사이에 있었던 83년에 있었던 개혁정책이 다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갑신전변이 3일 만에 진압이 또 됩니다. 임원군란과 갑전변을 청나라가 다 진압을 해서 일단 그 사건은 일단은 지워냅니다. 자, 그러고 갑신전변 이후에 조심스럽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갖고 큰 개혁 같은 건 못합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그것도 좀 느리게 진행이 돼요, 이때는. 아까는 1년 만에 됐었다면은 이때는 이제 느리게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있었던 게 뭐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해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갑신전변 때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잠깐 싸우거든요. 청나라 군대 3명, 일본 군대 2명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때 청나라 군대 치료해주던 사람이 그중에 환심을 사갖고 있잖아요. 그 민영익도 이때 칼 맞았었는데 치료해주고 청나라 군대 치료해주면서 이때 선교사로 들어왔었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병원을 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적 병원이 돼요.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때는 학교를 만드는데 아까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면은 선교사들이 들어 활동하는데 선교사들이 이때 학교를 많이 만들어요. 정부는 청나라 눈치 보느냐고 뭔가를 자연스럽게 하지를 못하고요. 선교사들이 만드는 거를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로 만들어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 대학들 있죠. 이때 만들어져요. 연세대, 이화여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전신이. 그리고 배제대, 이때 만들어집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가 그 연세대의 기원입니다. 경신학교라는 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한성순부가 폐지되고요. 한성주부로 다시 발행을 합니다. 갑신전변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였었어요. 끊어서 다시 만든 겁니다. 관리학교는 이제 유경공원이라고 만듭니다. 유경공원. 이화학당 만들고요. 자, 유경공원은 6자 들어가잖아. 원산학사는 원삼학사면 3년이고요. 이건 6년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갖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때 만들어졌었던 것들이 주로 이제 근대적인 문물, 그 근대 문물 정도, 큰 정치적 개혁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새로운 근대 문물이 생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근대 문물, 이때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러 다니는 걸 답사라고 하잖아요. 저희 옛날에 이제 답사 다니고 할 때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답사를 가면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관심사였었거든요. 왜냐면 어디 지역 가면 이제 음식이 맛이 있고 어디 지역 가면 음식이 좀 맛이 없다라고 해갖고 어디 지역으로 이번에 정해졌다면 이제 애들이 막 가면 음식이 맛이 있어갖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 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답사가 야간 답사 때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다음날 되면은 어디 다니는지도 몰라요. 막 밤새 술 마셨기 때문에 차에서는 졸고 가지 내리면 내릴까 내렸다가 이제 뭐 하지 어딘지도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 근데 밥 먹을 때 되면 정신이 이제 싹 돌아와요. 해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광주 어디 시장에 갔었는데요. 4,000원짜리인가? 100반을 시켰는데 반찬이 40가지인가 나왔었어요. 진짜 돼지는 줄 알았어.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 진짜. 근데 그 반찬 중에 진짜 백미가 나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육전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와, 저는 생선으로만 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생선, 동그랑땡, 계란 부침. 나 이게 다인 줄 알았었는데 소고기를 얇게 점여갖고 있잖아요. 동태 생선 점이듯이 그거를 전을 만든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육전이라고 하더라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못 잊겠어요. 광주 하면은 이제 맨날 그것만 생각나. 답사하면 그것만 생각나요. 광주 가서 먹었던 이제 육전이 있잖아요.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대 문화재든 옛날 문화재든 문화재 얘기할 때 되면 이제 그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광주 하면은 육전 생각나고 육전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배구시지 정말 맛있었지 이게 생각이 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 좀 해주세요. 요거 하나만. 요거면은 갑신전면 이후에 새로 나타났었던 근대 문물을 그냥 한 끼에 끝낼 수 있습니다. 광주 새육전. 얇은 육전이에요. 정말 맛있었어. 베리굿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광해원, 한성주보, 그리고 노비세습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노비세정금지법, 유경공원, 전기가 처음 가설됩니다. 원래 갑신전면 전에 보빙사를 갔었을 때 에디슨 회사랑 전기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갑신전면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87년에 가서 처음 나옵니다. 광주 새육전. 어때? 맛있다. 베리굿. 배지학당, 이화학당, 배이. 자, 요거 기억하시면 이게 언제다? 갑신전면 뒤에 있었던 문화재들이다 하시면 됩니다. 근대 문화재들. 요거는 요걸 끝내고요. 백지인 출한 노트를 다시 보자면요. 갑신전면 이후에 외워야 될 건 두 개가 있어요. 갑신전면 이후에 나타났었던 국제정세 하나 외워야 되고요. 또 하나가 갑신전면 이후에도 추진했었던 근대화 정책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근대 문물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광주 새육전 베리굿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번에는 갑신전면 이후에 나타났었던 국제정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까지만 요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요것도 그냥 두 문자로 빨리 갈게요. 요거는 뒤에 사건에 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갑신전면 이후의 국제정세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요것만 갑시다.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했다.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프랑스가 이때 천주교 포교를 가능하게 조약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책을 설명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걸 집어넣어 갖고 있죠. 이게 천주교 포교의 이제 근거가 됩니다. 조불 수호통상 제약이 체결됩니다. 86년에. 일단 요것만 갑시다. 방금 전기 얘기했었죠. 경복궁에 처음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방구령 사건. 방구 89년입니다. 89년. 일본은 이때 갑신전면에서 밀리면서 있잖아요. 일본은 조선 진출이 되게 지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 외압이 되게 커진 상황이고. 그래서 겨우 그냥 경제적인 사건 하나 정도 있어요. 일본은 방구령 사건 하나 있다. 자, 이랬던 상황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무슨 국면으로 가냐면은 자, 지금 뭐 외세도 쳐들어오고 안동김씨 세도 건물도 없앴지만은 백성들한테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요. 임술빌란 이후에 30여 년이 지나도록 백성들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 백성들의 억울함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때 다행히 백성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은 어떤 종교 하나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한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동학입니다. 이 동학이 확산돼 가는데 그 중에 사회의식이 있었던 어떤 지식인이, 몰락한 양반 출신의 지식인이 이 모인 농민들한테, 야, 니네가 진짜 힘든 거는 종교한테 이거 빌어갖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불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었던 지방의 몰락한 양반 출신의 어떤 혁명가가 백성들을 동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학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이 농민운동으로 이게 번지게 돼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1894년에 되게 중요한 사건들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건 1880년대까지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1890년대로 넘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거기 매개에 뭐가 있다? 동학의 발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라고요. 자, 동학이 처음부터 농민운동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종교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조신원 운동하면은 92년과 93년에 있었던 겁니다. 교조신원 운동하면은. 자, 그러다가 그 사이에 이게 전봉준에 의해서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뒤에 사건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하니까요, 이 무식한 정부가, 이 무모한 정부가 또 외국 군대를 이제 부릅니다. 이 자기네 국민들을 잡아달라고 외국 군대를 부릅니다. 중앙군도 보냈었는데 중앙군도 졌단 말이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부르는데, 청나라 군대를 불렀는데 일본군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갑전매에 텐진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텐진 조약 때 약속을 했었거든. 한나라 군대가 조선에 다시 가면은 서로 알려주기로 했었거든요. 이거를 일본이 공동 출병권으로 확대 해석해갖고 지들까지 출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두 나라가 전쟁이 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도착하고 난 뒤에야 정부와 농민군이 화해하게 됩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해요. 자, 그러고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교정청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일본이 무시합니다. 일본군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고 온 겁니다. 경복궁을 점령해갖고 왕의 멱살을 잡아놓고 청나라 편 못 들게 한 다음에 청나라와 전쟁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일본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군국기무처를 만들어갖고 교정청은 없애고 군국기무처 만들어갖고 요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해요. 그래서 갑오개혁은 일본의 영향을 조금 받은 개혁입니다. 다만 청일전쟁으로 바빠갖고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자주적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가,
갑오 개혁이라는 게 1894년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세 번째 근대화 개혁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 근대화 개혁은 동학 농민 운동에 의해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을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돼요. 다 갑오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갑자 들어가면 4년을 말합니다. 자, 을미사변. 자, 일본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기고 일본이 조선을 독점하게 되니까 일본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불렀다는 거죠. 러시아를 부른 사람이 명성황후다 라는 것 때문에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작전을 핍니다. 이게 을미사변입니다. 이른바 여우사냥으로 불리는 작전을 전개합니다. 1895년이죠. 자, 이제 고종한테는 궁궐이 지옥입니다.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를 탈출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 그 탈출을 결국 합니다. 이걸 아간파천이라고 해요. 아간파천을 하면서 다시 왕이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갑오기혁이 이걸 계기로 이제 끝납니다. 갑오기혁은 왕이 아니라 일본하고 친한 신하들이 주도하는 거였었거든요. 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갑오기혁이 아간파천으로 단절이 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96년입니다. 자, 그리고 갑오기혁에 참여했었던 개화파 지식인들은 이때 독립협회라는 우리나라 최초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이제 재야 활동을 합니다. 이제 정부는 왕 중심으로 끌고 가고요. 러시아 공사관에 가갖고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을 체포령을 내립니다. 고종이. 그래서 다시 국왕 중심의 정부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개화파 인사들은 시민단체를 만들어갖고 대립하는 모양새가 돼요. 1896년에는 아간파천 시기에는. 자, 1년 만에 돌아와서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개혁이 시도가 될 겁니다. 황제 자리에 오른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한테도 예속되지 않은 자주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연호는 광무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무제라고 돼요. 광무제. 고종을 광무황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무황제가 이제 광무개혁을 추진을 해나가는데 잘 될 줄 알았지 뭐예요. 근데 독립협회라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1898년에 독립협회 활동이 갑자기 극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1898년에 러시아가 만주 지역을 조차하게 돼요. 유동반도에 있었던 여순항을 조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관심이 급작스럽게 만주 쪽으로 확 나가게 돼요. 자, 그럼 한반도 어떻게 될까요? 일본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만 남게 되니까는 비교적 개화파들이 일본하고 좀 친합니다. 왕은 일본하고 좀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개화파 출신의 독립협회가 활동이 극성을 벌였던 시기가 98년이었습니다. 극성을 벌였던 시기가. 그래서 98년에는 광무개혁을 거의 추진하지 못합니다. 98년에는. 그래서 98년은 독립협회 활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했나 봅시다. 독립협회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뭐로 활동한다? 이 사람들이 정부 인사로 있을 때는 그냥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데 시민단체를 있을 때는 주로 데모로 합니다. 쪽수로 싸워요. 쪽수로. 이때 데모는 영어잖아요. 이때는 한자로 썼는데 데모로 이때는 공동회라고 했었습니다. 공동회라는 단어가 뜨면 뭐다? 98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러시아를 쫓아냅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저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런 말로 하면 98년입니다. 자, 그 중에 특이하게 데모는 데모인데 관료가 참여한 데모가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관료들은 누구 편이다? 관료들은 독립협회랑 같이 한다. 헌의욕절 제출하는데 왕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왕한테 뭐 얘기하냐면요. 야, 입헌군주로 가자. 너 인마 네가 권한 다 가지는 거 아니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너도 이제 법에 따라. 의회 만들자, 의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회 진출해갖고 시민들이 정치하는 사회를 만들자. 민주주의 가자. 합니다.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되게 과격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왕한테. 말은 헌의욕주라고 하는데, 왕한테 지금 굉장히 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왕도 받아들였었어요. 받아들였는데, 얘들이 왕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 너 사실은 너 쫓아내는 거야. 라고 지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모함을,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의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뒤집어 엎고요. 보부상 단체를 통해서 황국협회라는 독립협회 짜가죠. 독립협회 황국협회 짜가 시민단체를 만들어갖고 관변단체를 만들어갖고 독립협회 데모연장에 투입시켜갖고 싸움을 시킵니다. 싸움이 벌어지니까 경찰들이 둘 다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이걸로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되게 돼요. 12월에 황국협회 습격으로 독립협회가 12월에 해산되면서 98년 12월에 해산되면서 이제는 고종한테 적이 될 만한 사람이 일단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9년에 본격적으로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모가 한참 추진될 때 신문도 많이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진 신문이 황제입니다. 황제. 황성신문, 제국신문. 자, 이게 98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가 있는데 황국협회랑 구분해 두세요. 다른 겁니다. 황국협회는 보부상 단체고요.
중앙상인은 시전상인 말하는 거예요. 중앙상인들이, 시전상인들이 모임을 만든 겁니다. 서울에서 데모를 많이 하니까 우리 기업인들도 이때 뭔가 우리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해갖고 자기들도 단체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데모가 한참했던 시기에 몇 년? 98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98년은 되게 독특한 시기입니다. 시민단체와 각종 사회활동이 뿜어져 나왔던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98년은 되게 독특한 시기입니다. 하여튼 독립협회를 겨우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이제 왕이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때 추진하는 것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요, 그 독립협회가 헌의육조 주장했다 했잖아요. 의회 만들어 달라고 했었잖아요. 이 고종은 독립협회를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법을 만듭니다. 모든 권한은 황제한테 있다는, 이제 황제 권한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명시해놔요. 그게 대한국 국제입니다. 대한국 국제의 특징은 권력을 나눈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은 황제한테 있다. 전제 황권을 명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의회가 규정되어 있다, 공화정이 규정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여기는 오로지 누구한테? 황제한테 권한이 있다. 외교도 군사도 다 황제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요, 황제한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을 피는데 그게 원수부를 만듭니다. 버스타가 아니라 버스타 위에 황실이 군대를 통수하는 그 황실의 군사지휘기관을 만들어요. 그게 원수부입니다. 원수부. 자, 이게 독립협회 제거하고 난 뒤에 모든 권한은 나한테 있어 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99년이에요. 요거는 독립협회라는 단어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잘 나오죠, 순서로. 독립협회보다 단어 뒤에 있어야 된다. 원수부와 대한국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차 개통과 경인선 개통이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근대 문물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철도하고 전차는 9999 다니잖아요. 999, 그쵸? 독립협회 뒤에 나타난다. 공동의 데모가 먼저게요, 철도 전차가 먼저게요? 데모 먼저, 데모 다음에 9999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는 아주 잘 나온다. 잘 기억해 주세요. 개항지 마지막 대한제국 멸망기도 백지인출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항상 시기를 구분할 때 시기의 기준이 되는 사건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4개의 조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4개의 조약. 의협이 바빠. 의협 지금 바빠. 의협을정이라는 게 있어요. 의협을정. 이 사건도 역시 이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결과로 덩어리 지어주세요. 자, 요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맞는 국권 침탈을 하나씩 하는데 그게 뭔지를 또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냐? 가만히 안 있지. 우리는 거기에 맞게 무슨 저항을 했는가라는 거를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 나오겠죠. 그럼 이 6년 동안, 우리가 6년 동안 차분히 망해가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좀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체결한 게 의정서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공수동맹입니다. 강제로 공수동맹을 체결하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어요. 전략상 필요한 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너네 정치에 개입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씁니다. 시정 개선에 충고할 수 있다는 말을 씁니다. 그 충고할 수 있다는 말을 쓰고 충고자를 들여온 게 한일 협정서예요. 6개월 뒤에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충고자가 고문이에요. 고문을 우리나라 군데 배치할 수 있게 그 이른바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침탈 상황은 뭐가 있었냐면요, 독한 놈들이야. 굉장히 독한 놈들이에요. 독화부위라고 합니다. 독화부위. 독도 침탈했다. 화폐 정리사업. 그리고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한 게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독한 놈들. 전쟁 중에 독한 놈들. 독화부위. 자, 이 전쟁을 일본이 이기면서,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균형관계가 다시 깨집니다. 일본만 남게 돼요.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기댈 데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을사늑약이에요. 이걸 계기로 이제 보호국이 됩니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이 영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한 러일 전쟁이 아니라 영미일대 러프 간의 대립이라고도 합니다. 영미일대. 영국과 미국이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야, 당연히 조선은 네 거지 마. 너 해. 이거를 인정해줍니다. 그 중에 미국이 제일 먼저 인정을 해줘요. 가츠라테프트 밀락이라고 하고요.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였었던 그 러시아가, 포츠머스는 미국 지명입니다. 얘들이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니까는 불러요. 미국의 포츠머스 지방으로 불러갖고 화해시킵니다. 너 일본마 너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말고, 러시아 너 졌어 임마, 졌다고 인정해 해서 전쟁을 끝나게 미국이 중재를 해줍니다.
자,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마저도 그래 조선은 네 거 맞다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근거해서 이른바 을사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계기로 너 대한민국 대한제국 너 이제부터 인마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지 마, 친구 만들지 마, 누구 만나지 마 라고 공식적으로 넣게 됩니다. 동경의 외모성을 경유해서 활동하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걸 외교권 박탈이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다음에 통감부라는 일본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세워집니다. 통감부라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정치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저항은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요때는 황무지 개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전략상 필요한 점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걸 핑계로 야 니네 못 쓰는 땅도 우리가 개발해 쓸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일본이 땅을 뺏으려고 수쓰는 거다 해갖고 지식인들이 나서갖고 또 데모 막 합니다. 국토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취지를 만든 게 보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좌절시켰었고요. 자, 이 을사득약을 체결한다라고 할 때 을사득약을 반대했었던 단체가 헌정연구회인데 반대하다가 해산됩니다. 해산되고 이제 새로 만든 게 대한자강회입니다. 자강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의병이 등장해요. 10년 만에. 을미사변 때 있었던 의병이 10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나라 망한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이때. 이때 등장한 3명의 인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최신종입니다. 최신종. 최익현, 전라도, 신돌서, 경상도, 민종식, 충청도 3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3명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을사늑약대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정미칠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은요, 이 을사늑약이 무효다라는 것을 국제회의에 참석해갖고 알리려고 합니다. 당시는 국제회의가 흔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뭐 되게 자주 열리지만 1년에도 몇 번씩 열리지만은 그때는 되게 드물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기회다. 헐버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또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파견을 하는데 이게 을사늑약의 그 조약 위반이라고 해갖고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외교행위를 했으니까 퇴위시키고 이완용 내각과 정미칠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요 고문정치를 폐기하고요, 이제 일본인을 아예 한국 정부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문정치를 폐기했다,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권을 박탈했다, 우리 행정부까지 장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관리를 임명할 때도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일본인을 아예 한국 정부에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인사권 박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정부까지 뺏겼으니까 야 니네 군대 필요 없잖아. 그래서 왕을 지키는 왕의 친위대, 황실 친위대 몇 명만 남겨두고요, 몇천 명만 남겨두고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예, 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됩니다. 요걸 합치면은 군대 해고됐다, 해고정군이라고 하시면 돼요. 해고정군. 자, 이거는 가영포가 일감이 생겼다, 가영포 을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영포 을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권까지 박탈하고 나니까요, 일본 법이 우리나라를 이제 제약하는 일본 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신문지법, 보안법. 신문지법, 보안법은 데모하고 그 언론 같은 것들을 주둥이를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와 언론 자유 같은 걸 족쇄를 채우는 거고요.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침탈하는 그 회사를 만든 것이고, 사립학교가 민족주의 교육의 그 본산 역할을 하니까요, 사립학교를 제압하려고 인가제를 만들어 버려요. 국가에 인가가 있어야지만 사립학교 인정하겠다라는 걸 만듭니다. 사립학교를 만듭니다. 정미칠조약에 반대하다가, 고종 강제퇴에 반대하다가 해산됩니다. 자, 정미의병이 등장하는데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의병 전쟁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군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전국 연합의병을 처음 만듭니다. 이게 13도 창의군이에요. 이 군인들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전술이 뭐였었냐면은 서울만 장악하면은 지방에서 호응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서울을 장악하자라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인영과 허위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인영과 허위. 자, 그리고 요 사이에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이 나타나고 신민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엄청 잘 나오죠. 요것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정미칠조약 이후에 또 체결하는 그 각종 악한 행동들이 뭐가 있냐면요, 기후각서, 사법권을 박탈한 거고요, 경찰권 박탈해갖고 이게 헌병경찰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권을 하나하나 다 뺏어갑니다. 자, 그리고 의병들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이거 한국인들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핍니다. 언제? 이른바 병합이 10년이니까요 10년 직전에 안전하게 만들어 두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직전에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고 의병들을 이른바 싹쓸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병합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한국이 거의 끝났어.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한국 다음에 어디가 있겠어? 만주 아니에요?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주로 가는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중국 땅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일본 놈들이. 이게 1909년 이른바 병합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이게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56번부터 60번까지가. 러일 전쟁 직전에 일본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러시아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고 압록강에 있는 포구를 조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러일 전쟁 직전 1903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일본이 황무지 개간 요구를 하니까요. 아니야 임마 우리가 할게 하면서 만든 게 농광회사입니다. 시민단체를 만든 게 독립협회 다음에 나온 단체가 보완회고요. 국토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이 회사를 만든 게 농광회사입니다. 보완회와 농광회사가 황무지 개간 요구를 좌절시킵니다. 이때 종군 기자로 왔다가 러일 전쟁 종군 기자로 왔다가 한국의 실상을 보고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문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베델입니다. 베델. 대한매일신문은 러일 전쟁 중에 만들어집니다. 아까 황제라는 신문은 독립협회 데모할 때 98년에 만들어지고요. 황성신문, 제국신문은 어이 독한 놈들. 독도 불법 편입했다. 화폐정리사업. 이게 1905년에 있었던 건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국권 침탈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을사득약이 체결되고 을사득약에 근거해서 통감부라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1906년에 가영포 을감이 있다. 가영포 일감이 생긴다. 가영포 을감. 자, 해고정군, 해고 만국평화회의, 고종강제퇴위, 정미칠조약, 군대해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1907년에 있었던 것이죠. 국채부상운동이 시작되었다. 빚을 갚아야지만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정미칠조약 뒤에 있었던 겁니다. 자, 남한 대토발 작전. 이거는 이른바 병합조약 직전에 싹쓸이 한다고 한 겁니다. 자, 국문연구소는 아주 잘 나오는데요. 주시경과 지석영, 주지하듯이 이 주시경과 지석영이 우리 한국어 연구에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국가기관으로 집현전 이후에 최초로 언어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국가기관 안에. 그게 국문연구소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1907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운동 하던 걸 말하는 겁니다. 원각사는 1908년에 만들어진 극장이고요. 절은 세조가 만든 절은 그것도 원각사인데 그건 절이고 이거는 극장 이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연도 위주로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사건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양반한테 군포를 부과했다. 이게 호포제입니다. 균열법 때는 양반한테 군포 부과는 실패합니다. 그냥 군포 양만 줄여준 거였었습니다. 환국패단을 시행해서 환국은 의창에서 했었는데요. 창은 창으로 막는다. 사창제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 의창제 패단을 막을 했었던 겁니다. 의창은 16세기 때 상평창으로 기능이 이관됐었어요. 상평창에서 의창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창대 창으로 간다. 사창으로 이거를 시정을 했었던 겁니다. 고종이 즉위한 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를 말하죠. 흥선대원군 하야는 이제 물러났다는 거고 10년 동안 집권했었죠. 즉 흥선대원군 시기의 정책을 물어보는 거죠. 사창제 실시했다. 자, 당백전 만들었다. 병인박해. 자, 이걸 계기로 나타낸 게 병인양이오고요. 선교사 9명 채용됐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선교사 9명. 자, 로즈 제도. 로즈가 병인양이오고요. 로저스가 신미양입니다. 이거 참고해주세요. 회색 번호는 3급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안 봐도 돼요. 자, 정량. 이게 뭐죠? 병인. 자, 외기정각. 병인입니다. 제기라 셔머노. 이거는 같은 66년인데 신미양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광원은 언제죠? 광원은 신미양입니다. 자, 두 번째 강화도 조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운이후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강화도 조약이죠. 자, 부산의회 2개를 개항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 수호조교라고 하는데 수호자 들어가면은 첫 번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본하고 첫 번째 조약이 뭐냐? 강화도 조약이지. 수호자 들어가면은 그 나라하고의 첫 번째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세 개가 있었죠. 수호와 더불어 통상조약이 같이 해결되는데 일단 일본인들이 급하니까 이제 문만 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걸 무역규칙이라고 합니다. 무역규칙. 무역규칙에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다 못 집어넣었어. 아차차차 해갖고 집어넣은 게 이제 부록을 넣은 겁니다. 부록. 여러분, 부록하고 속편하고 다른 거 아시죠? 부록은 책을 살 때 같이 사나요? 아니면 나중에 사나요?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강화도조약 때 거의 같이 있었던 걸 말하는 거고, 속편은 언제 나오는 거죠? 전편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나오는 거 속편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이무군란 때 체결했었던 겁니다. 조일 수호조교 속편은요. 자, 부속조약은 이 2개죠. 이때 체결하는 모든 조약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는 원료를 수탈하고, 원료를 수탈해갖고 가공해서 만든 것을 다시 되파는 구조입니다.
이때 일본이 원했었던 뎁시겐 원료는 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수출한다는 말만 집어넣지 거기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조선시대 때 조약은 항상 우리가 주도했었죠.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제한무역이었습니다. 50척 200석까지, 25척 100석까지, 20척 100석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제한이 없는 규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밀린 이제 입장이 바뀐 쟤들이 주도하는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양국의 무제한 유출, 미국의 무제한 유출이라고 합니다.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세가 들어가면은 얘들한테 물건을 뺏겨도 뭐 우리가 걔들 물건을 억지로 사더라도 세금으로라도 조금씩 벌 수 있는데 세금 규정도 집어넣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은 아주 안 이쁜 조약이야. 참 안 이쁜 조약입니다. 이게 뭐다? 미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관이 없다. 쌀 미국 그리고 관세 없다. 제한 없다. 무관세다. 그래서 미관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이뻐 안 이뻐? 안 이뻐요. 미관이 없어요. 미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당시 외세들은 다 배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구를 개항해서 거기를 이제 그 시장으로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었거든요. 일본인들이 부산을 열었는데 이때 부산만 연 게 아니라 두 개 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두 개 더. 그래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다 뚫립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삼포라고 할 때 삼포는 다 경상도였었거든요. 경상도에만 포구가 열렸었는데 이제는 그 서해안과 남해안과 동해안을 하나씩 다 잡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금 열었지. 그래서 나중에 원산 열어달라고 해요. 원산. 이건 러시아도 막을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인 인천 열어달라고 합니다. 부원인 요 세 개를 열게 됩니다. 요 세 개를. 이게 강화도 조약 첫 번째 조약 때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들어줬던 겁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그 변화하는 정책을 언제 했다고요? 80년에 처음 합니다. 80년에 처음 했다는 그 증거가 상징적인 증거가 통리기마문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통리기마문에서 했었던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게 80년 12월부터 82년 이모군란 때까지 존재했던 거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에 있었던 대표적인 개화정부였었습니다. 뭐 있었을까요? 오군영을 2영으로 축소했다. 90군데를 줄이고요. 신식군대를 만들었었던 게 그 81년입니다. 무를 뽑는다. 또 뭐 있었죠? 문을 뽑기 위해서 뭐 했었죠? 사찰단 보냈다는 거. 자, 암해고사 형태로 몰래 보냈다. 하도 척사 세력들이 있어갖고, 하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갖고, 몰래 보내기 위해서, 야, 니네 암해고사야. 이제 부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자, 이게 조사시할단이고요. 자, 무기 배우러 갔던 게, 청나라 갔었던 게 이제 영선사입니다. 이게 81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81년도. 이게 바로 통리기마문이 추진했었던 대표적인 일입니다. 요것과 더불어 신식군대 만드는 것과 그리고 사찰단 보낸 거. 82년도에 있었던 일은 조미주약이 체결되고요. 이모군란이 터지는데 이걸 쪼임이라고 그래요. 이 쪼임. 너무 쪼여갖고 빵 터진 게 이모군란입니다. 쪼임. 임자들 하면 다 인연을 말합니다. 임. 그 앞에 대원거시기 때 간지를 제가 써놨는데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그 천간이 있잖아요. 그 간지가 10개 있잖아요. 그 10개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안 바뀝니다. 갑은 항상 4년을 말하고 을은 5년, 그리고 병은 6년, 정은 7년, 신은 1년을 말하고요. 그리고 임은 2년을 말하고 이게 쭉 갑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거 알아두시면은 연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잘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쪼임 요 간지 들어가는 거랑 같이 묶어서 하면 이게 몇 년인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조미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책략에는 친청 결일 연미라는 말이 있었는데 연미가 미국과 연결해라는 건데 그 연미조항 조선책략의 연미조항이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라고 말하는 거였었습니다. 이거 영향으로 체결된 겁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처음으로 최국대가 들어갑니다. 그 미국은 좀 이뻐. 일본은 안 예쁜데 미국은 이쁩니다.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에는 미관이 없었다면, 미국 제한 규정과 관세가 없었다면은 미국 조약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일본은 안 예쁜데 미국은 예쁜 겁니다. 예쁜 사람 연구예요. 미국 제한 규정이 처음 들어갔다, 관세 규정이 처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약 체결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간의 그 관심이 있었는데 정작 체결할 당시가 됐을 때는 관심이 많이 식었었어요. 조선에다가 쏟는 노력을 차라리 중국에다 쏟는 게 낫다. 워낙 인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시 조선 인구 한 2천 정도가 되고요. 2천만이. 일본이 한 4천만이 되고 중국이 그때 한 3억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쪽에다 몰빵하는 게 낫다. 그래서 관심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준 겁니다. 대신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조선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집어넣은 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장관리용으로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나를 최고 친한 친구로 대우해줘. 네 원하는 거 미관은 들어줄 테니까 요것만 좀 넣어줘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가 만약에 다른 나라한테 뭘 주겠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똑같이 주는 걸로 치기야 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최고 친한 친구로 대해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조약으로 뭘 얻으면은 나한테는 그냥 당연히 주는 걸로 치자라는 진짜 희한한 조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양보한 대신에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 조미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조약인데 이것 때문에 그게 많이 퇴색이 됩니다. 자, 이게 청나라 중재로 맺은 조약이거든요. 청나라가 조선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긴 걸 대비해서 미국은 조선 편을 들어줘야 돼 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거중조정 조항을 집어넣어요. 가운데 껴갖고 조정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도와줘라 그런 뜻입니다. 미국은 미관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미관. 그래서 미관 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국 제한 규정이 있다. 관세 들어갔다. 최애국 대우. 거중 조정 들어갔다. 미관 최고 하시면 됩니다. 조미조약 뒤에 이모군란이 터지는데요. 이제 서양 세력까지 끌어들이니까 이제 뭐 국내 사람들도 이제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반발도 심하고요. 자, 직접적인 발달은 99년에 차별대우입니다. 자, 이 군인들이 이름 벌려놨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흥선대원으로 찾아가고 당신이 집권해갖고 이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합니다. 99군대가 흥선대원하고 친하기 때문에 고종도 자기 아버지는 흥선대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태를 좀 수습해달라고 합니다. 흥선대원이 집권합니다. 자, 근데 흥선대원이 집권하고 난 뒤에 다시 다 원위치시킵니다. 요때 만들었었던 통립기무함은 별기군 이런 신식기구들 다 없애버립니다. 신식기구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원위치시킵니다. 신식군대를 없애고 5군형으로 다시 복귀시키고요. 통립기무함은 없애고 다시 3군부로 복귀시킵니다. 5군형과 3군부라는 단어는 대원군 집권기 때만 쓰는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빠 53, 아빠 53, 아빠 53, 아빠가 수습 좀 해주세요. 했다 하면 됩니다. 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은 그 배경과 사건의 내용과 결과 묶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제물푸조약과 조청장정이 체결됩니다. 제물푸조약.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 압박해갖고 나도 군대 좀 보낼 거야. 야, 청나라도 군대 왔잖아. 나도 갈 거야. 해갖고 일본 군합발이 조선 땅을 처음 밟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모군란으로.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조약 두 개가 제청이에요. 제청. 제물푸조약과 조청장정입니다. 조청장정. 자, 일본 공사관 경비병이 주둔을 인정한 게 제물푸조약이죠. 자, 조청장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야, 니네는 원래 우리랑 막 조약하고 있었잖아. 우리 청나라야 임마. 우리 중국이야. 중국하고 조선은 옛날부터 통상하고 있었잖아. 야, 우리는 니네 내지까지 계양장이 아닌 내륙까지 들어가 장사한다. 원래 했었으니까. 그리고 니네 수도까지 가게 만들 거야. 합니다. 이걸 계기로 외국 상인들이 이제는 벽지까지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계양장에서만 장사하던 외국 상인들이 조청장정을 기점으로 이제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지? 얘네만 규정된 거잖아. 얘네만. 청나라한테만 내지 통사권을 규정한 건데 다른 나라 왜죠? 다른 나라 조약에 최애국 대우 조간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줬으면 나도 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청장정을 계기로 이제는 내륙까지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외국 상인을 내지 통사권을 처음 규정한 게 조청장정입니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 제청, 제물푸조약과 조청장정이 체결되고요. 제물푸조약에 사제사를 보내라고 써놨어요.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박영효가 사제사로 파견이 됩니다. 통립기무함은 설치가 하나 폐지되는 거죠. 자, 외국인의 내지 통사권을 허용했다. 결과. 자, 그래서 지금 조약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약도 한번 두 문자로 정리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우리 조약 많이 체결했어요. 처음이 뭐죠? 강화도 조약이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조미 조약이 있었죠. 그럼 이모군란 터지면서 뭐 있었죠? 제물푸조약과 조청장정 체결됐었죠? 자, 요까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조약을 뭐 때문에 체결했답니까? 강미임이 제청이 갖고 체결한 거예요. 자, 강화도 조약, 조미 조약, 이모군란으로 제청, 제물푸조약 조청장정이 체결됐다. 강미임, 제청으로 체결했다.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원체 잘 나오니까. 자, 그 중에 내용까지 아셔야 되는데 강화도 조약은 부산 위에 2개 더. 그리고 안리법 미간이 없었다. 자, 조미 조약 때 미간이 처음 생기는데 개 뜬금없이 뭐가 들어갔다? 최애국 대우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모군란으로 체결된 제물푸조약은 외국 군대 들어왔다, 일본 군대 들어왔다는 거. 조청장정은 내륙까지 뚫렸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이제는 내지까지 들어가고 한성에다 우리 서울에다가 가게를 만들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갑신전변이 터지면서 이걸 계기로 이모군란과 갑신전변을 계기로 일본 놈들은 청나라한테 밀리게 돼요. 밀리는데 우리 또 조선은 약하잖아. 조선 붙들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돈 내라 임마. 니네 때문에 우리 피해 봤으니까 돈 내라.
그래서 이모군란과 갑신전변은 그 결과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주는 조약이 체결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면은 자, 조약은 누구 덕에 체결했다고요? 강미임이 제청에서 체결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청했대? 갑한테. 강미임 제청 갑한테 하면 됩니다. 갑신전변 뒤에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됩니다. 한성조약도 일본이 요구한 일종의 배상조약이고요. 자, 재벌조약에는 배상과 더불어 군대 주둔을 허용했고요. 한성조약에는 배상과 더불어 뭘 요구했다? 공사관이 이모군란과 갑신전변 때 두 번이나 습격당해요. 야, 이제 못 살겠다. 나 저 좋은 데로 옮길 거야. 그 비용, 신축 비용 네가 내 임마. 니네 때문에 한 거니까. 공사관 신축 비용을 요구한 게 한성조약입니다. 자, 텐진조약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갑신전변 때 싸웠었어요. 이른바 꼬마 청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얘들이 전쟁할지도 모르니까 아직은 청나라 일본이 전쟁할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위험하다. 우리 군대 철수하자. 군대 철수를 합의한 겁니다. 합의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있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군대가 들어오면 서로 알려주기야 라는 거. 공동철병과 공동출병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공동출병에 대한 얘기를. 자, 이걸 핑계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이 따라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뭐라고요? 조약을 왜 체결했대? 강미임이 제청해서 누구한테? 갑한테. 강미임 제청 갑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조일 통상장정 개정 등에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 하면은 강미임은 통상 누구한테? 강미임 제청 통상 누구한테? 갑한테 한다. 강미임 제청 통상 갑한테 한다 하면은 조약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꼭 정리해두세요. 워낙 잘 나오니까요. 이모군란의 결과 중 하나 뭐에 따랐었죠? 이모군란이 실패하면서 보수파들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누구만 남게 된다? 정부에는 개화파만 남게 됩니다. 개화파만 남게 되면서 뜻밖의 이모군란 뒤에 개화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83년. 그래서 83년에는 여러 가지 개화 기구들이 생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83년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나타났다. 여러 개화 기구가 생긴다. 그게 뭐라고요? 박전예 동원보 생겼다. 박전예 동원보. 해상공국, 방문국, 전환국. 전환국은 돈 만드는 데입니다. 여기서 당호점 만들어요. 해상공국, 보부상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보빙사 파견했다. 보빙사. 그리고 학교 2개 만든다. 근대적 관립학교, 사립학교, 동문학, 원산학사, 박전예, 동원보.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규정. 오늘 이제 곡물 수출 제한 규정을 말하는 건데, 일본한테 곡물 수출 제한 규정을 처음 둔 게 개정 조일 통상장정 때입니다. 조미조약 때 미국은 예쁘잖아요. 미국이 예쁘게 했기 때문에 일본도 그걸 이제 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83년에 개정할 때, 조일 통상장정 개정할 때 일본도 이뻐지는 겁니다. 미관이 처음 생깁니다. 미국 제한 규정과 관세 규정이 처음 생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뭐 양보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야, 나도 미국처럼 저기 줘. 최애국 대우 줘. 요게 이때 들어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애국 대우. 자, 그래서 조미조약 뒤에 있었던 83년에 있었던 개정 통상장정에서는 미관을 양보하는 대신에 최애국 대우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뭐 사도 어채권이라는 걸 집어넣는데요. 우리 서양과 동해안, 남해안 쪽에 있는 그 어채권을 획득합니다. 요걸 합치면은 미관을 사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관 사칭했다. 미관이 생기긴 생기는데 그냥 예쁜 척했다. 미관을 사칭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정 통상장정. 개정 조일 통상장정 들어간다. 83년에. 자, 미국 수출 제한 규정이 들어갔다는 요거를 다른 말로 방공령 시행 규정을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개화파들만 남는데 개화파들이 분열해요.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로. 이것도 83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모군란 뒤에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젊은 급진개화파들이 너무 조급하게 개화정책을 추진하다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3.1천하로 끝났었던, 이게 갑신년에 있었던 정변입니다. 임자 들어가면 2년이고 갑자 들어가면 4년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뒤에는 개화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었고, 개화정책 추진하다가 조급하게 추진한 게 갑신년변, 4년에 있었던 갑신년변입니다. 이게 실패로 들어가면서 개화정책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키워드는 우체국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정총국 축하인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김옥균과 박영우가 주도했다. 청불전쟁,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 프랑스와 전쟁이 터졌어요. 이때 청나라 군대가 반이 철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벌였었던 겁니다. 3일 천하로 끝났다. 청이 진압합니다. 이모군란과 갑신년변 둘 다 청이 진압합니다. 자, 갑신년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화파들은 토지 얘기하지 않아요. 농민 중심 개혁이 아니에요. 개화파들은 지식인 중심의 개혁입니다. 지주 중심의 개혁이라고 해요. 집광수와 토지 얘기한 거는 농민들이고요. 동학농민운동 때고요. 청약 군사개입으로 실패했다.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고자 했었다. 맞습니다. 갑신년변 원인을 체결진 조약이 갑한테라 그랬었죠. 갑한테, 강미임 제청 통상 갑한테 한다. 자, 한성조약,
텐진주야 맞죠? 갑신전면 이후에 국제정세 중에 뭐가 있었다? 천주교 포교 자유를 인정하는 조불소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백지 인출한 거 보시자면요, 이 조약만 따로 빼갖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강, 미, 임, 제청 누구한테? 갑한테 했다. 갑신전면 이후에 국제정세는 뭐가 있냐면은 강미임 제청에서 강미임 제청 갑한테 했는데 이게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집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야, 이거 뭐 조약 좋은 줄 알고 체결했는데 영 불미스럽네. 강미임 제청 갑한테 영 불미스럽네.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그리고 조불소 동상주야, 미국에 처음으로 공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영국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두 난을, 이모군란과 갑신전면 두 난을 청나라가 진압하고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위압이 너무 강해지니까는 얘를 견제하려고 러시아를 불렀었어요. 러시아를 불렀는데 뜬금없이 러시아가 한반도 먹는 거 아니야 해갖고 러시아의 카운터 파트너, 러시아의 라이벌이었었던 영국이 그럴 순 없다라고 해갖고 해군 기지를 만든 겁니다. 지가 허락도 안 받고.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거문도라는 항구에다가 그냥 해군 기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들어왔었던 거고요. 갑신전면 직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이 들어오니까 러시아를 친구로 끌으려는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청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또 찝쩍찝쩍 막 대봅니다. 누가 청나라 견제할 수 있는 누가 없을까 해갖고 여러 나라에 접촉을 해봅니다. 일종의 고종식의 세력균형 정책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였었고요. 러시아랑 비교적 친했었던 프랑스. 자, 또 하나가 미국을 되게 짝사랑했었거든요. 고종이. 미국에 공사를 파견함으로써, 공사가 간다는 것은 독립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독립국임을 서구 세계에 알려주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사를 서양 세계에 처음으로 파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뒤의 일이다? 갑신전면 뒤에 청나라가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냐 임마 아냐 임마 아냐 임마 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금 세력균형 정책을 피거나 독립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강미임 제청 갑한테 했는데 영 불미스럽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합니다. 하나 더 하면은 일본이 이때 반국 꼈다는 거, 영 불미스러운데 반국까지 꼈다. 반국령 사건이 있었다는 것까지 하면은 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한 줄로, 대외관계 사건을 한 줄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갑신전면 뒤에 체결한 조약, 한성조약, 텐진조약이 있고 그 뒤에 조불소 통상조약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 중요한 시기인 1894년 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뒤에 순서 문제로 다시 나오니까 순서 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은 되게 짧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순서로 물어보는 게 너무 잘 나옵니다. 심지어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순서도 물어봐요. 그거는 뒤에 순서 문제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국안 및 내세운 게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척의 양창이 외나 양이나 물리친다, 이걸 내세웠다라는 거죠. 분명히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무장포금은 무장기포를 말합니다. 무장봉기. 자, 이 동학농민 잡겠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으킨 난에 두 번이나 청나라 군대를 불러요. 하나가 이모군란,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청군의 출병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개. 이게 이모군란하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근데 이모군란은 청나라가 진압하지만 동학은 일본군이 진압합니다. 왜? 이 사이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깨졌거든요. 자, 화해하고 나서 농민군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농민군들의 자치기구가 만들어져요. 그걸 집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 옆에 농민군의 지휘부가 같이 있으면서 협치를 하고 있었어요. 전라도라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농민하고 정부가 관이 협치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협치라는 일이. 집강소입니다. 이때 내세웠었던 개혁 방식을 패전개혁안이라고 하고요.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송해운동, 고부간을 점령했다. 그 다음에 항룡촌 전투, 삼례직결, 여기서부터 2차를 말합니다. 이건 1차 봉기, 이건 2차 봉기입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차 때는 남접 북접이요, 원래 그 동학은 경상도에서 생겼었어요. 경상도 경주에서. 근데 최재호가 죽으면서 동학의 교주는 제식합니다. 1대 교주가 최재호고 2대 교주가 최시영인데, 최재호가 죽으면서 2대 교주였었던 최시영은 본부를 충청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충청도가 북쪽에 있고, 그 충청도로 옮기고 나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3도 지역에 동학이 엄청나게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되는데, 이 중에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운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농민운동으로 끌고 갔다는 거지. 그 중엔 전라도 사람들이, 그 뜨거운 남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라 농민운동으로 끌고 가면서
중앙에 있었던 본부와 자기를 구분해갖고 남접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었어요. 별도의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생긴 개념입니다. 충청도가 북쪽이니까 그쪽을 북접이라고 하고 자기를 남접이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봉기는 순수하게 전라도 사람만 한 거였었어요. 전라도. 그때는 남접만 했었다. 2차 봉기 때는 일본 군들이 동학을 진압하러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래 죽나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북접도 참여해서 남북접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2차 봉기 때는 큰 차이점입니다. 남접과 북접이 같이 했다면 2차 봉기 말하는 겁니다. 남은 전라도, 북접은 충청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봉기 때는 전라도 지역만 나와요. 2차 봉기 때는 충청도 지역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공주, 충청도죠. 2차라는 뜻입니다. 2차. 되게 쉽게 구분하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러 왔었던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있었는데 둘이 싸워서 일본이 우세를 점하면서 일본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걸 가부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때 설치했었던 기구, 그걸 추진했던 기구를 군국기무처라고 해요. 군국기무처. 이게 있을 때가 1차 개혁이고요.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난 뒤에 하는 개혁을 이제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게 1894년 12월에 반포되는데 그 이후 개혁을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김홍집 내각이 하고요. 이때는 김홍집과 박영효 연립내각이 합니다. 박영효라는 단어 들어가면 2차 때를 말합니다. 갑신전변 때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귀환해갖고 갑신전변 때 못했었던 일을 이제 실제 추진을 합니다. 간단히 두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1차 가부개혁 때 있었던 거. 청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합니다. 자, 그리고 뭐 있었나 또 봅시다. 경제적인 개혁은 제조은백이라고 해요. 제조은백. 재정이 일어나, 탁지 아문으로 재정이 일어나, 그리고 조세금납화, 은본이제, 백동화 같은 걸 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분제를 이때 없애요. 신분제도가 이때 법적으로 없어집니다. 백정, 과부, 노비, 칠반천인이 여태까지 차별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해방시킵니다. 자, 그리고 전근대적인 악습을 없앱니다. 조훈, 고문, 연자제, 인신매매 같은 게 이때 없어집니다. 이거 합치면은 백정가부 노비 칠반천인 풀어줬더니 조고 연인 됐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백과 노칠 조고 연인 됐다. 자, 과부가 조선에서는 법적으로 여성이 두 번 결혼을 못 하거든요. 한 남자만 섬겨야 되거든요. 이게 성종 때 만들어진 제가금지법인데 이게 1894년 400년 만에 이게 풀리는 겁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내내 여자들은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건데 여자들 재혼을 허용하니까 뭐 해야 되래요? 다른 사람 만나더라는 거지. 힘 잘 쓰는 백정, 노비 이런 사람 만나더라는 거죠. 근데 돌싱이 결혼할 때는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재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누님들이 뭘 갖고 다녔대요? 제 좋은 백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제 좋은 백. 그래서 누구 만났다? 백정도 만나고 노비도 만났다는 겁니다. 젊은 총각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 좋은 백이 있으니까. 좋은 백에 돈 없으면 안 되죠. 뭐 있어야 되죠? 돈이 있대. 뭐 백동화 딸랑딸랑 들고 있었다는 거지 그 안에. 그래서 총각들 만날 때마다 뭐 먹고 싶어? 커피 한 잔 빼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1차 개혁 때 있었던 겁니다. 1차 개혁 때. 한번 볼까요? 궁극기무처. 과거제도 폐지했다는 게 이게 문벌제도 없앴다는 겁니다. 청의 연호를 폐지했다. 청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합니다. 청의 연호 안 쓰고 이제 우리 시간을 씁니다. 조선 개국 몇 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씁니다. 백동화, 노비제 없앴다. 조은금지, 과부제가, 연자제, 조거 연인 다 없앴다. 이게 1차 개혁됩니다. 2차 개혁은 홍범 14조가 반포되고 난 이후에 군국기무처 폐지되고 난 이후의 개혁을 2차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2차 개혁, 1차 개혁 구분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거는 공무원 시험 한능검을 막느라고 잘 나옵니다. 요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차 교육 때는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냐면은 사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내 교육. 야, 한번 해봤잖아. 이제 잘하자.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를 사실상 거의 이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사내 교육을 한번 하고 한 게 2차 교육입니다. 사내 교육 2, 3 하시면 됩니다. 사법권 독립, 내각 7부를 만들었다. 교육 입국 추설 반포했다. 8도제를 없애고 23부제를 실시합니다. 사내 교육 2, 3, 사내 교육 2, 3. 이게 2차 교육입니다. 교육 입국 추서는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반포한 건데 여기에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라는 학제를 처음 언급해요. 학교 시스템을 처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소학교를 만들려면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범학교 관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외국학교 관제를 또 만듭니다. 국립학교를 만들 때는 외국학교는 항상 나와요. 당시 필요한 인력이 영어 인력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교육입국 주서, 사범학교, 외국학교, 그리고 상리국이라는 보부상 단체를 폐지하는데요. 요거 합치면은 교사외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사외상. 사내교육 2, 3 이게 제일 잘 나오고요. 거기다 조금 더 붙인다면은 교사외상이었어요. 교사외상. 자, 여기까지 가면 이거를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한다. 한번 볼까요? 자,
자, 쭉 봅시다. 사법권 독립 23부제 교육입국 조서 한성사범학교 외국학교 관제 한성사범학교 이게 다 뭐다? 2차 교육들 말합니다. 사내교육입니다. 사내교육. 사내교육 23, 사내교육 23.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1895년에 전쟁은 대체로 1년 합니다. 1년. 자,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이 청나라에 되게 무리한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청나라 땅 중에 아직 열강이 차지하지 않은 땅이 있거든요. 그게 만주입니다. 만주. 만주는 다 눈독만 들이고 있었어요. 막 침 흘리고 있는데 일본이 만주를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동반도 할양권을 이 시모노세키 줘야겠다 집어넣었거든요. 청일전쟁 강화 줘야겠다가 텐진 조약은 그 갑신년변 뒤에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텐진까지 찾아갔던 거고요. 이토 히로부미와 이용장이 일생에 딱 두 번 만나는데 갑신년변 뒤와 청일전쟁 뒤에 만납니다. 이때는 이토가 중국을 찾아갔던 거고 이때는 이용장이 이토를 만나러 일본으로 와요. 시모노세키로. 완전 개굴욕을 당합니다. 와갖고 입장이 바뀐 거죠. 텐진 조약 체결할 때는 이용장은 키가 170이고요. 170 넘었었고 일본인들이 이때 평균 키가 140인가 그랬었어요. 이토도 140인가 그랬었습니다. 조그마한 애가 온다니까는 한 30cm가 차이 나는데 아 이토 이 어린 놈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제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10년 뒤에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예, 완전히 빌러 간 거예요. 빌러. 여기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거기다 이제 수용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동반도 할양권을 받는데 자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일본 놈들이 만주를 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관련 없었던 세 나라가 너 임마 그러면 안 되지. 핑계는 그거야. 동양평화의 위해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면서 일본한테 그거를 물리게 합니다. 일본이 러시아까지 대적할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수용을 해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하고 일주일도 안 돼갖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프랑스 빼고는 2등 선진국들이죠. 프랑스는 러시아 친구고 자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2등 선진국들이 와갖고 나는 지금 중국에 땅도 없는데 너 혼자 다 가지면 어떻게 임마 하면서 일본한테 포기하라고 하는데 일본이 순순하게 포기를 합니다. 일주일 만에. 자 이렇게 되자 야 러시아? 러시아? 하면서 조선에서는 러시아가 일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이제 또 급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불러들이는데 러시아를 불러들이는 주체가 명성황후다라고 해갖고 일본 놈들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즈음에 추진된 개혁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은 또 뭐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1차 개혁과 2차 개혁과 을미개혁 이 세 개혁 구분하는 것도 잘 나옵니다. 요즘은 1차, 2차 구분하는 게 제일 잘 나오고요. 을미개혁도 잘 나옵니다. 을미개혁도 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체로 왕비가 죽고 난 뒤에 하는 개혁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어떤 동물이 저승까지 끌고 간다는지 아시나요? 소입니다. 소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끌고 저승까지 데려간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누가? 소가 태우고 갔다는 거지. 소 태우고 종단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소 태우건 종단. 이게 대체로 소학교령 빼고는 다 명성황후 시해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을미사변 뒤의 일이에요. 소 태우건 종단했다. 이게 을미개혁입니다. 소학교령, 태양력, 우편제도, 건양, 종두법, 단발령 이게 그때입니다. 자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군제 개편을 합니다. 한국 군대가 일본 군대와 함께 행동을 해갖고 을미사변에 개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한국 군대는 해산시켜버리고 새로 만듭니다. 1차, 2차 때는 군제 개혁이 없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친위대, 진위대를 만듭니다. 친위대가 중앙군, 진위대가 지방군입니다. 그래서 소태우건 종단 친진 하시면 돼요. 이게 을미개혁입니다. 자, 을미사변에 반발해갖고 을미의병을 일으킵니다. 여태까지는 척사운동, 그냥 무브먼트 단계였었다면 이제 칼 들고 나와요. 맨주먹이 아니라 칼 들고 나옵니다. 드디어 무브먼트 단계의 운동이 무력투쟁으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무력투쟁으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유인석입니다. 유인석 키워드 해두세요. 국무원수를 갚는다. 단발령 때문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을미의병입니다. 자, 근데 아직은 신분적 관계가 되게 높았었어요. 왕이 해산을 하니까는 해산합니다. 왕이 가라는데 개기면은 이거는 의병이 아니라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한계가 좀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세 번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건 어디라고요? 을미의병입니다. 자, 러시아를 불러들이는 정책이 실패하는데요. 을미사변을 실패하는데 그건 실패했고 결국은 러시아 공사하던 도망감으로써 결국은 러시아를 불러들이는 정책이 성공해요. 그래서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맞춰지게 돼요. 언제? 1896년에 세력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왕따시키고 일본과
개화파 신하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갑오개혁은 아간파천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갑오개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제야로 가갖고 시민단체를 조직하는데 그게 뭐다?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게 요 96년 아간파천기 때 일입니다. 자, 독립협회가 생긴 건 96년에 생겼지만은 별로 활동을 못하다가 언제 활동을 크게 하냐면요, 러시아가 만주 쪽에 눈독을 들이듯이 불과 3년 전에는 일본한테 너 임마 그 중국에 요동 조치하면 안 되지 했던 놈이 지가 불법적으로 요동을 점령해버립니다. 불과 3년 뒤에. 그게 98년이에요. 그러니까 98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보다는 만주 쪽에 관심을 훅 두게 되자 이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잠시 깨집니다. 일본의 힘만 남게 돼요. 개화파가 다시 막 설치는 시기가 됩니다. 개화파가 비교적 친일적이거든요. 일본을 모델로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일본이 힘이 셀 때 개화파들의 힘이 같이 세집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게 98년이었습니다. 독립협회 정치활동을 공동회라고 해요. 공동회가 막 열리게 된다. 데모란 뜻이에요. 데모라는데 주로 누굴 향한 데모였었다? 일본보다는 누구? 러시아나 프랑스를 향한 데모였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하지 말고 시민들이 들어가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거죠. 의회 설립운동, 그리고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리고 러시아 고문들 철수시킨 게 이게 뭐다? 98년에 독립협회 운동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리고 98년에 한국협회 만들었고 없애버립니다. 독립협회. 그러고 나서 99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을 내세워요.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걸 참작한다. 즉 서양 정치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왕이 중심이 되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동도석이랑 되게 유사한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광무개혁을 말해요. 갑신전변과 갑오개혁은 서양의 정치제도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입헌 군주제에 입각한 왕권을 약화시키는 개혁이고, 왕이 중심이 되는 개혁은 전제 황권에 입각한 개혁이에요. 황제가 중심이 되는 개혁입니다. 한성전기회사 만듭니다. 여기서 전철을 만들었던 겁니다. 전차를 여기서. 자, 그리고 토지사업을 합니다. 토지사업. 양지 아문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양전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게 발급하고요. 이게 대한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죠. 제일 많이 나온 문제죠. 지게 발급 사업이. 요거는 대한제국에만 쓰는 겁니다. 광무개혁에만. 대한민국 국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9999 달리는 거 있죠. 철도 전차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신하들이 주도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건데 왕이 주도할 때는 영토인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독도와 간도를 명확하게 우리 땅으로 명시합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간도에는 관리를 보냅니다. 실제 통치행위를 합니다. 1902년에 이범륜을 간도 시찰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1903년에 간도 관리사로 승격 임명하고요. 1900년에는 칙령 41호를 반포해갖고 독도가 명확하게 우리 땅임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할 때 분명하게 독도와 간도를 우리 땅으로 명시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언제 뺏긴다? 대한제국 멸망기 때 일본에 의해서 뺏기게 됩니다. 다시 러일 전쟁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한제국 멸망기입니다. 자,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선전포가 없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러일 전쟁이 개시가 돼요. 자, 전쟁 중에 황무지개가 요구를 했었다는 거, 그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서. 자, 이거를 막은 게 보안입니다. 송수만, 심상진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게 보안입니다. 독립협회 의관 출신들이었었어요. 독립협회가 보안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독화부위, 아이 독한 놈들. 독도 강탈한 것과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죠. 자, 재정고문으로 부임했다. 얘가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자, 이 고문이 들어오는 게 한일 협정서를 했었죠. 이거에 근거해서 고문 정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백동화가 제1은행권, 백동화는 우리나라 화폐, 제1은행권은 일본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이제 없어지고 일본 화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한국 화폐를 정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는 국권을 공식적으로 하나씩 잃어가게 돼요.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끝이라는 것은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완전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일본 밑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통감부 설치되었다. 가영포 일감이 있다. 가영포 을감, 을사득약 뒤에 통감부. 을사득약 부당성을 주장했다.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독립신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이 99년에 없어집니다. 동아일보는 일제강점기 때 나타난 것이고요. 고종이 을사득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 고종이 썼었던 글이, 그 친서가 실립니다. 대한매일신보에. 가능했었던 게 영국인이 만든 신문이라 검열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어마무시한 글도 실렸었다. 시일화 팽성되고 황성신문에 실립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었었습니다. 을사늑약. 나 오늘 목 놓아 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을사늑약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한 신문인데 여기는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친서, 여기는 시일화 방송대국이 먼저 실립니다. 민중운동은 의병도 있었죠. 이때 등장한 의병이 최신종이었습니다. 최신종. 자, 그리고 의병은 군대를 모으는 거고요. 개인 투자하는 것은 의사나 열사라고 해요. 그중에 무기 든 사람을 의사, 무기 들지 않고 뭐 자결 등의 수단으로 저항하는 것을 열사라고 합니다. 민영환이 자결한 게 을사늑약됩니다. 자, 해고정군 있죠. 해고정군 요 사이에 정미칠주가 체결되는 것이고요. 이게 을사늑약에서 정미칠주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주장하다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대한자강회입니다. 이때는 대한자강회 존재했었고 헌정연구회는 을사늑약 반대하다가 이미 없어졌어요. 지금은 대한자강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군대상 규정했다. 이게 신협약에서 규정된 거죠. 이른바 정미칠주약에서. 자, 신협약 체결과 군대선의 반발이야 결성했다. 자, 13도 창의군 이인영과 허위가 한 것이다. 이인영이 총대장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불효는 불총이다라고 하면서 총대장이 낙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끝나요. 허위로 끝납니다. 이 사람은 이인용이야. 충도 중요하고 효도 중요하다. 이인용이라 허위로 끝났다. 키워드로 좀 알아두세요.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한 것은 정미의병 때입니다.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했다면 정미의병 키워드입니다. 을사병의 키워드는 최신종,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 을미의병은 유인석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고요. 왕비시의 단발령, 여기는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 여기는 정미칠주와 군대선, 이게 배경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국제법상 교전단체다. 우리는 지금 도적대가 아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런 말 했었던 것은 군인 출신들입니다. 정미병 때 있었던 말입니다.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때 했던 말입니다. 자,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제부상운동이고요. 김광재, 서상동이 발했다. 대구 사람들입니다. 자, 국제부상운동을 주도했다. 국제부상 기성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갖고 합니다. 자, 주로 금주 금연 같은 그 빚갚기 운동을, 국제부상운동은 빚갚기 운동입니다. 같은 말들이에요. 신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대황제 만세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이 신문사들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국제부상운동은 신문사들이 주도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때 있었던 신문사가 대황제 만세라는 신문이 있다.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여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신문사의 참여를 같이 서술하고 있는 거고 같은 문제들입니다. 자, 국제부상운동이 있었을 때는 통감부시기예요. 총독부시기 아니라. 총독부시기는 이른바 병합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병합되기 전에 있었던 일본 정부는 통감부라고 하고요. 통감부하고 대한제국 정부를 합쳐갖고 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양 동훈이가 만든 게 신민회입니다. 안양, 그리고 이동휘, 이동영, 동훈, 요 사람들이 만든 게 신민회입니다. 공화정을 주장했었어요. 자, 여태까지는 입헌군주제만 주장하다가 갑신전병 갑오개혁 헌의국제에서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합니다. 이걸 갑갑헌이라고 해요. 그리고 헌정연구에도 입헌군주제를 주장합니다. 갑갑헌헌 입헌군주제 주장하다가 이제는 왕이 아예 필요 없어. 입헌군주제는 왕은 통치해야 돼. 왕은 존재하되 통치하지 않는 존재였었거든요. 그걸 입헌군주라고 하는데 이제는 왕도 필요 없어 하는 게 공화정입니다. 그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구식 정치체제를 받아들이는 게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공식적으로 공화정을 사실상 처음 주장한 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도 계몽단체이기 때문에 계몽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육과 식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민회도 학교 만들고 회사 만듭니다. 학교를 5대 태자라고 해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회사는 태극서관 자기회사. 책방하고 도자기회사를 만듭니다. 이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뭐하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걸 5대 태자라고 합니다. 신민회 활동 아주 잘 나오죠. 5대 태자. 요거를 교육과 식사활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인하고 다른, 일본의 정체성과 구분되는 우리 정체성을 되게 강조하게 되는데 이거를 국학운동이라고 해요. 국학운동의 양대 산맥이 언어운동과 역사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운동과 한국사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 대한제국 멸망의 시기 때입니다.
그 중에 한국사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박신입니다. 박은식과 신채호고요. 한국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주지입니다. 주지. 예, 주지하듯이 주지입니다. 주시경, 지서경입니다. 자, 그들이 학부, 즉 정부 부처 아래 연구소를 만듭니다. 국문연구소. 집현전 이후에 처음이에요. 정부 아래 언어연구소를 만든 건 이 처음입니다. 녹색 글씨 위주로 볼 겁니다. 만세보. 요거는 천도교의 신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천도교가 만세운동을 주대요. 3.1 만세운동, 그리고 60 만세운동을 주답니다. 만세하면 천도교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 이름도 만세보였었단 말이야. 천도교. 단군이라는 존재는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단군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원팀이야 라는 개념으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원래 하나였을 때 그걸 상징하는 게 고조선과 단군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나 외세에 의해서 크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한 팀 정신을 강조할 때 많이 강조해요. 단군과 고조선은. 그래서 원간섭기 때 고조선과 단군이 강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들 때 다시 한번 고조선과 단군이 강조가 됩니다. 심지어 이때는 아예 단군교라는 종교가 생겨요. 그 단군교를 만들었었던 게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천도교 아니에요. 대종교입니다. 이때 생긴 양대 민족 종교가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생긴 종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4대 종단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라고 하잖아요. 다 외래 종교죠. 우리 한국에서 생긴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천대받는 종교인데 이때는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는 그 두 개의 민족 종교가 인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뭐가? 되게 천대받는 종교가. 이게 뭐라고요? 천도교, 대종교, 천대. 그 두 개 구분하는 거 제법 나와요. 그 중에 단군교는 대종교를 말합니다. 큰 씨란 뜻이에요. 대종이라는 것은. 큰 씨. 천도교는 동학이 바뀐 겁니다. 서학이 바뀐 거는 천주교고요. 동학이 바뀐 건 천도교입니다. 비슷하죠? 학교나 병원 같은 거 정치에는 잘 관여하지 않고요. 일제강점기 때도 정치 문제, 신도들한테 정치 문제는 관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로 근대 문물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둔 게 개신교였었어요. 학교나 병원 같은 거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정치에는 비적 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쪽이었었어요. 자, 여기서 만든 학교가 베리굿이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걸 만듭니다. 경향신문은 천주교 신문입니다.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그랬었어요. 자, 대황제라는 신문이 대표적으로 일본한테 이른바 병합되기 전에 대한민국 멸망기 때 그 민족운동을 전개했었던 신문들입니다. 국권 강탈 때 이른바 병합 때 폐간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요 단체까지 봤고요. 맨 앞에 이제 시간 몇 년도냐 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단체나 사건을 봤고요. 자, 이제 순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사건은 빨간색을 칠해갖고 그 앞뒤 관계를 꼭 같이 묶으라 했었죠. 배경과 그 내용과 결과라는 걸 묶으라 했었죠. 그게 문제로 자주 나와요. 순서 문제로.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신사가 처음 파견된 것은 강화도 조약 때의 약속입니다. 강화도 조약 때. 강화도 조약 이후에 파견된 게 1차 수신사고, 자주 파견하라고 했었는데 안 했었어요.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우리가 먼저 의도해서 보낸 게 2차 수신사입니다. 김홍집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 정치를 피려고 갔었던 것이고요. 지부복골 척하의소, 개항 오 불거스라는 게 강화도 조약 때 있었던 최익현의 개항 반대 운동입니다. 영남만인소는 그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해갖고 신자 때문에 1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개화정책 추진하고 나서 있었던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81년에 있었던 겁니다. 76년과 81년 사이에 있었던 걸 찾으라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 뒤에 있었던 게 김기수 수신사 파견이죠. 수신사. 자, 조선책략 유입된 이후에 전개된 거, 이게 80년에 들어오죠.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신사척사 운동과 조미조약입니다. 조선책략에 반대해서 나타나는 게 신사척사 운동이고요. 조선책략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조미조약입니다. 조선책략에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조선이 니네가 앞으로 취해야 될 책략은 친청, 결일, 연미다. 즉 미국을 만나라. 근데 미국 만나라 그러면은 니네 유학자들이 이단을 섬긴다고 반발을 되게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이렇게 설득 한번 해봐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네가 주의를 좋아하듯이 서양 사람들은 예술을 좋아하는 거야. 그건 뭐 크게 이상한 거 아니고 막 두려운 거 아니야. 막 괜찮아. 니네 주의 좋아하잖아. 막 그런 개념 비슷한 거야. 이 얘기했다가 오히려 성략자들을 열받게 합니다. 감히 성현을 모독했다고 들고 일어나게 해요. 그게 조선책략에 반발해갖고 들고 일어납니다. 영남 만인소가 조선책략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 신사척사운동의 시작이 영남만인소거든요. 영향을 미친 겁니다. 두 개 영향을 미칩니다. 영남만인소 이후에 사실 이건 신사척사운동이죠. 1년이죠. 1년 조미주약이죠. 조선책략이 80년 이게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요. 이건 82년입니다. 자, 영국이 검도 불법 정리한 건 뭐 이후라고요? 갑신전변 이후에 청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걸 막으려 했었던 거라 그랬었죠. 자, 여러분 조약은 누구한테 제청한다고요? 강미임한테 제청합니다. 아, 강미임 제청 누구한테? 갑한테 제청했다. 근데 그 뒤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더라 했었죠. 영 불미스러워. 강미임 제청 갑한테 영 불미. 영국 검문도 불법 점령, 조불소 동상주약, 그리고 주미공사 처음 파견했다는 거, 그쵸? 85년에 있었던 거죠. 갑신전변 직후입니다. 자, 순서 한번 볼까요? 통리기문 80년, 80년이 우리 개화정책의 처음이라 했었죠. 자, 대원군이 집권한 것은 고종이 처음 즉위했을 때 63년부터 73년까지 그 10년하고 이모군란 때하고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82년 때 오군영을 복구한 겁니다. 이 대원군 두 번째 집권했던 때입니다. 우체국 때문에 문제 생긴 거, 갑신전변입니다. 우체국에서 칼 맞았다. 우체국 개국 축하연에 그런 단어 들어가면 우체국 낙성령, 개국 축하연 이런 말 들어가면 갑신전변입니다. 영국의 검도 점령은 그 뒤에 갑신전변 뒤에 일이다. 청나라 힘이 너무 강해져갖고 견제하려다가 벌어진 일이죠. 동학 농민운동 가기 전에 우리 백지 인출한 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워낙 잘 나오는데 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농민군들은 무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갖다 싸웠다? 고무백토 장전에서 싸웁니다. 고무백토 장전에서 싸운다. 무장봉기 다음에 백산집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춘 전투, 고무백토룡이라고 해도 돼요. 고무백토룡. 자,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일단 전투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 군대 들어와서 청나라 군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본군이 따라왔어. 그래서 안 되겠는데 전쟁 나겠는데 약간 얼른 정부가 농민군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분기고요. 요거는 이제 청일 전쟁이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고무백 토룡 하시면 되고요. 그건 고무백토 장전에 싸웠다. 고무백토 장전에 싸웠다. 여기는 이제 전쟁 분위기도 하니까요. 군인들이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요. 그래 군화를 교정하다가도 누가 부르면 2등 딱 누가 찌르면은 이병 뭐뭐뭐 일병 뭐뭐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들어왔다. 군화를 교정하다가도 경청하는 군대다 하시면 됩니다. 경청하는 군대다. 그래서 군대 파병, 청군 차병, 일본군 들어왔다. 전주화야 교정청 설치했다. 경복궁 침공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군국기무소 설치했다. 군화 교정 경청 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군화 교정하다가도 경청하는 군대다. 자, 이러면은 동학 농민운동이 청일전쟁을 거쳐서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그 순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 적용 한번 해봅시다. 고무백토, 고부 다음에 고부밀란이 처음입니다. 1월이에요. 백산은 3월이고요. 자, 백산 집회, 거기서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백산 집회. 전주화약은 1차 봉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1차 봉기, 전투하기 전의 일입니다. 백산 집회가 군대의 진용을 갖춘 거고요. 그 군대가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실제 싸운 겁니다. 고무백 토룡에서 싸운 겁니다. 자, 경복궁 점령, 전주화약 전이냐 후냐, 군화, 교정, 경청, 전주화약 뒤의 일이죠. 이것도 봅시다. 가시기. 자, 백산, 황룡촌, 고무백 토룡. 자, 그 다음에 군화, 교정, 경청, 군대 나오겠죠. 남북접 같이 가는 건 2차 분기라고 합니다. 2차 분기. 2차 분기 끝나는 게 공주 우금치 전투고요. 여기는 그 사이에 청일 전쟁하고 갑오 1차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전주 화약 여기 들어가죠. 이게 1차 분기가 끝났다는 거니까요. 자, 교조신원운동은 이거는 농민분기 전이에요. 92년, 93년에 있었던 겁니다. 동학 교조신원운동 그러면은 94년 전에 얘기해요. 원래는 교조신원, 그러니까 교조였었던 최재우가 사형으로 죽었는데 그 사형의 형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종교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한테 전봉준이 의식을 집어넣어갖고 농민운동으로 전개하게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종교운동으로 모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교조신원 그러면 92년, 93년을 말합니다. 황토현 전투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토룡이니까 토룡. 이용태 안핵사 파견해갖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했던 게 고부관하 습격했다가 안핵사로 이용태를 파견하는데 이용태가 또 괴롭혀요. 그래서 무장해서 다시 모이게 됐던 겁니다. 무장 봉기의 배경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자, 전주하야 1차 봉기 끝났다는 거죠. 남북적 연합은 2차 봉기라는 거고요. 이 사이에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이 있었었죠. 자, 일본군 경복군 점령하고 청일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금치 전투는 2차 분기 끝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전을 묶어서 기억하세요. 경청은. 이게 청일 전쟁이다라고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고무백 토룡. 이게 무장봉기도 있어야겠죠. 백산 지폐도 있어야 되고, 고무백, 토룡, 황룡춘이 있을 거고요. 황룡춘 여기 들어가야겠죠. 최시영이 2대 교주가 된 거. 동학의 교주는 제시카입니다. 제시손이에요. 제시손. 최재우가 1대, 최시영이 2대, 손병희가 3대입니다. 최재우는 4년밖에 못해요. 4년 만에 혹세무민의 죄로 사형당합니다. 1860년에 동학이 개창이 되는데 64년에 죽어요. 대원군 집권기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시영이 2대 교주가 된 것은 대원군 집권기 때입니다. 우금치 전투가 이게 맞죠? 우금치 전투가 2차 분기가 끝난 거고, 도망갔었던 전봉주까지 체포가 되면서 그 주모자까지 이제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광화문 복합상소는 아직은 교조신원 운동 단계를 말해요. 종교운동입니다. 93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 14번 한번 볼까요? 교조신원 94년 전이죠. 3례 집회는 그 전의 일입니다. 92년의 일이에요. 92년, 93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조신원은. 자, 그리고 고부간화가 시작이죠. 94년 1월입니다. 이게. 자, 요거 잘 살피고 오라고 보냈던 이용태가 와서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게 무장봉기고요. 무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백산이라는 곳에 다 모여갖고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그 다음에 토룡에서 싸운 겁니다. 황토현 전투하고 황룡촌 전투에서. 이걸 농민군이 이기자 정부가 외국 군대를 불러요. 외국 군대를 부르자 청나라 일본 군대가 부른 건 청나라 군대인데 일본 군대까지 따라오자 전쟁 날까봐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했었던 겁니다. 군대 부르고 전주화약을 체결했다. 한번 가볼까요? 고무백토 장전, 장성 황룡춘, 그리고 전주성 점령이 4월에 일단 전주까지 전라도를 장악하고요. 그래 5월에 들어서 오판한 겁니다. 정보 오판한 거예요. 외국 군대를 불렀다는 거지. 외국 군대를 부르고 전주화약을 체결했다. 고무백토, 그리고 군화, 교정 경청, 경복궁 점령, 그리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남북적 연합한 게 2차고요. 2차 끝이 우금치입니다. 자, 여기 순서 맞춰보시면 되겠죠. 밑에도 한번 봅시다. 황토연, 백산, 황룡촌, 고무백 토룡, 우금치, 충청도는 2차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전라도고요. 전라도는 1차다. 단발령은 아예 95년이에요. 이거는 을미기억대입니다. 을자 뜨면은 5년을 말합니다. 이거는 농민전쟁은 94년에만 존재합니다. 94년에만. 그러니까 이건 아예 뒤에 있는 거죠. 자, 분화 교정 경청 군대, 외국 군대 불렀다. 그래서 화해했다. 자, 그리고 교정청을 설치하고 내가 그럼 개혁할게 하는데 무시하고 일본 놈들이 군국기 무천하는 걸 만들게 하고 요거에 의해서 갑오개혁이 추진됩니다. 군화 교정,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군대, 분화 교정 경청 군대. 자, 순서 찾을 수 있겠죠. 삼국간섭 이후 이 1895년이죠. 자, 을미기억이 나타난다. 시모노세키 조약. 자, 이게 95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삼국간섭 나타나고, 삼국간섭 덕분에 러시아를 불렀다가 을미사변이 터지게 됐던 거고, 을미사변으로 을미의병 다시 나타나고요. 자, 을미의병, 을미기억이 나타나고, 왕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2번 있었어요. 춘생문 사건은 미국 공사관을 하려 했었던 거고, 앙하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을 하려 했었던 것인데, 춘생문 사건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병을 진압하러 군대가 많이 출동해서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갖고 러시아 공사관 탈출은 성공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시사물 을춘화라고 합니다. 시사물 을춘화. 청일전쟁을 이기고 나서 일본이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있잖아요. 막 시를 썼대. 을춘이가 시를 썼대. 기분 좋아 막 이러면서. 우리 2002년에 월드컵 4강 가고 나서 국민들의 분위기가 엄청 좋았었거든요. 실제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기고 나서 있죠. 일본 분위기가 엄청 좋았었어요. 처음에 청일전쟁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과연 청나라를, 아시아의 호랑이인 청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았었어요. 근데 승전부가 계속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열기가 진짜 지나칠 정도로 올라갔답니다. 와, 우리가 청나라를 이기다니, 우리가 청을 이기다니, 아시아 호랑이를 이기다니 하면서 너무 과열되었고, 전쟁을 수행했었던 육군 장군조차 있잖아요. 너무 과한 면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떴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분위기가 뜨면, 우리는 분위기 좋아지면 대한민국 이거 하는데 걔들은 시를 썼대요. 시사물 을춘화. 자, 을자 뜨면 몇 년? 5년이죠. 이게 1895년에 있었던 전쟁 끝나고 쭉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시사물 을춘화. 삼국간섭 이후에 을미기억이 있었다. 맞죠? 요거는 갑오 1차 때 94년이고요. 자, 과로시기 한번 볼까요? 고종 황제 주기했다. 97년이고, 대한국 국제는 독립협회 없애고 만든 거죠.
이제는 왕의 권한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건 99년이고 98년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독립협회 활동 찾으면 되겠네요. 데모가 그때 있었잖아. 데모가 98년에 건민공동회 만민공동회가 이때 있었죠. 자, 그중에 국외 중립 선언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러일 진영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러일 진영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종이 이때는 아예 중립국을 선포합니다. 1904년 2월에 전쟁이 터지는데 1월에 중국에 가갖고요. 중국 지부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에는 영사관에다가 이거를 알립니다. 우리는 중립시키겠다고. 자, 이걸 무시하고 1월에 국외 중립했었는데 무시하고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요. 같은 2월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해갖고 강제로 일본 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러일 전쟁 때 한국이 일본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실제.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보호국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위기감도 있었지만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래도 믿었었는데 황인종 대 백인종의 싸움이라고 해갖고 우리는 같은 황인종으로서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왔다라고 해갖고 진짜 같은 황인종이니까 큰 뭐 없겠지 하고 이제 도와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보호국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충격도 되게 컸었어요. 그 배신당했던 충격도. 실제 도와줬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츠라테프트입니다. 가영포 을감이죠. 가영포 을감, 가츠라테프트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주약, 을사득약. 이 을사늑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자, 해고정군 있죠. 헤이그 고종강제퇴위. 자, 그리고 정미실주약. 헤이그 만국 평화의 특사 파견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고종강제퇴위는. 그리고 이거 뒤에 정미실주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미실주약에 의해서 한국군대 해산되고요. 한국군대 해산되고 나서 이 해산된 군대가 의병으로 들어가고 전국연합의병을 만들었다. 그래서 전술이 생깁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생겨요.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해고 정군 잘 기억해두세요. 금방 풀리죠? 두 문자 기억하면은. 자, 방금 말했던 아주 주요한 두 문자입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고무백토 장전에서 싸웠다. 4월, 죽을 사자 4월에 전투를 합니다. 3월은 모이는 거고요. 4월에 싸웁니다. 4월에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전라도를 장악해요. 전라도를. 자, 그러자 외국 군대로 막을 냈었어요. 청군을 불렀는데 일본 군까지 따라온 겁니다. 텐진주약을 핑계로요. 그래서 청일전쟁의 배경은 동학농민운동도 배경이 되고 텐진주약도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자 급하게 농민군한테 화해를 요청합니다. 전주화약을 체결합니다. 자, 오판이에요. 오판. 외국 군대를 부른 건 명확한 오판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다른 핑계를 댑니다. 조선을 개혁해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이 후지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온 김에 우리가 개혁해놓고 가자. 조선한테도 개혁을 요구하고 청나라한테도 개혁을 요구하는데, 청나라는 지금 조선을 독점하고 있는데 왜 나눕니까?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자 바로 절교통수를 보내고 전쟁으로 가요. 그냥 싸울 명분을 또 찾은 겁니다. 조선은 야, 우리가 개혁할 테니까 왜 니네가 했나 우리 거를. 야, 우리가 할게.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었고 스스로 개혁하겠다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요. 왕을 잡으러 가요. 왕을 잡고 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도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받고 한 겁니다. 다만 전쟁 중이라 개입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자주적 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일본의 영향하에 설치된 겁니다. 교정청하고는 다르죠. 교정청은 완전 자주적 개혁이었었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였었고, 이거는. 1차 개혁이 진행되는, 1차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2차 봉기가 나타나요. 사실상 10월쯤 되면은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확실히 점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일본이 군대를 나눠갖고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싸우는 군대가 가고요. 일본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내려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자 1차 때는 참여하지 않았었던 북접도 가만히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앉은 채로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북접도 참여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북접, 충청도 말하는 거예요. 충청도 동학교도까지 참여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2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논산, 공주, 우금치 다 충청도 지명이 나옵니다. 1차 때는 전라도 지명만 나왔었는데 그거 구분 좀 해두세요. 자, 2차 봉기까지,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까지 진압하고 나서 홍검시표제를 반포하고 이제 2차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2차 개혁. 자, 2차 개혁을 진행할 즈음에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국면이 또 완전 다른 국면으로 가요. 이때 국면이 시사물 을주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러일 전쟁부터 병합주약까지 제한적으로 멸망이 됐었던 두 문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의협이 바빠. 의협을죠. 자, 그리고 가영포 을감,
을사늑약 사이에 있었던 가영풀가, 그리고 정미칠주약 사이에 있었던 해고정군, 이거 순서 잘 기억해두세요. 워낙 잘 나오니까. 근대 문물하고 사료 문제를 마지막으로, 개항기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순한문 신문이다. 열흘마다. 됐네. 순보라는 겁니다. 순이 10이란 뜻이거든. 요거는 관보였었습니다. 방문구에서 발행하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관보였었어요. 민간신문이 아니라. 한성순보입니다. 자, 미국인 헐버트가 들어온 게 유경곤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때 이걸로 처음으로 한국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영재를 기른다가 유경입니다. 유경. 좌원하고 우원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었습니다. 서재필이 만든 겁니다. 독립신문 전에는 한성순보, 한성주보가 있었는데 한성자 들어가는 거는 관보, 관에서 만든 거고, 독립신문부터가 이제 민간신문이에요. 독립신문 다음에 나왔던 신문이 대황제 만세가 나와요. 한성순보는 83년, 한성주보는 갑신연배 이후인 86년에, 독립신문은 아간파천기 때 96년에, 대황제, 그 중에 황성신문, 제5신문은 독립협회가 대문 많이 할 때 98년이고요. 대한매일신보는 러일 전쟁 종국리제로 왔던 사람이 만든 겁니다. 1904년에 만든 거예요. 이 순서 좀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한성순보 83년, 주보 84년, 요 사이에 갑신전변이 있었다. 갑신전변 때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갑신전변 이후에 다시 만든 게, 조심스럽게 다시 만든 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바꾼 거고요. 아간파천기 때 독립협회 만들어지면서, 독립협회보다 먼저 생깁니다, 신문이. 자, 그래서 신문, 최초에 민간신문이 나온 거고요. 이 뒤에 것들은 다 민간신문입니다. 이거 민간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건 관보고. 자, 98년, 데모 한참 많이 했었던 98년에 공동에 많이 했을 때 신문도 많이 생기는데, 이때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생깁니다. 이거는 러일 전쟁 때 04년에 생기고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이 워낙 갑오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간파천 하자마자 그 제일 먼저 죽습니다. 기기몽집은 아간파천기 때 갑오기업이 끝날 때 죽습니다. 자기는 뭐 당당하다고 걱정 없다고 나가는데 광화문을 나설 때 민중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민중들도 그래서 일본에 의한 개혁이나 일본하고 친한 개화파들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김홍집 말합니다. 김홍집. 자, 독립협회 창립했다. 독립문 서재필이죠. 자, 베델과 대한밀수에 참가했다. 베델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만들기 쉽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한국인과 같이 합니다. 영어 할 줄 한국인가, 영어 할 줄 아는 한국인가. 양계탁하고 같이 합니다. 양계탁. 그 양계탁하고 베델이 공동사장이에요. 양계탁이 신민회 만들거든요. 안창호랑 안양동훈이라 했었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신민회 기간지 역할까지 합니다. 자, 서전서속을 만들었다. 이상설입니다. 이상설이라는 분이 있죠. 원래 대한제국 관료였었어요. 관료인데 을사늑약을 목도하면서 화딱지가 나갖고 있잖아요. 그 을사늑약을 파기하십시오라는 상소를 올리고 벗어납니다. 벗어나갖고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민족운동을 전개해요. 1906년에 북간도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해외에 학교를 만드는데 서전서숙입니다. 이상설의 고향이 충북 진천이거든요. 그 이상설을 기린다고 그 기린 이름으로 이제 학교 이름을 정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를 계승한다는 표현을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독립운동가를 계승한다는 말을 쓰면 빨갱이로 물리던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그걸 계승한다고 학교 이름으로 달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진천입니다. 좋은데요. 자, 그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가 이상설입니다. 자, 이분이 1906년도에 서전서숙에 있다가요. 그 중에 명령을 받고 왔었던 이준 열사 있죠. 이준이 이 북간도에 있는 이상설을 데리고 헤이그에 이제 07년도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서전서숙은 07년도에 없어져요. 07년도에. 헤이그가 파견됐다. 이준, 이상설. 자, 그리고 주로공사로 가 있는 사람. 그 중에 또 최측근 사람이 이범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범진 아들이 이위종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영어, 러시아어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데리고 가라 했었어요. 그분도. 그래서 이범진이 헤이그 밀사 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위종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사람이 갑니다. 신민을 주축했다. 안양동훈이가 했다. 대성학교, 안창호가 주도합니다. 13도 창의권 만든 사람 이인용이야. 이인용. 충도 중요하고 효도 중요하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지금 충 잘해봐야 뭐하냐. 효도 못 지키는 놈이 해갖고 총대장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 군대가 처음으로 생겼었던 전국연합의병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허위를 끝났다. 이게 13도 창의군입니다.
자,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게 나철, 오기호 같은 사람이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다. 안중근이죠. 자, 이걸 계기로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리순에서 재판을 받았다. 동양평화는 안중근이죠. 자, 안중근과 더불어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재명입니다. 국권 피탈 직전에 있었던. 이게 공교롭게 1909년 11.6이고요. 10월 26일. 이게 공교롭게 1909년 12월 12일, 12.12입니다. 우리 현대사에도 11.6과 12.12가 중요한 사건이죠. 사건명이죠. 이때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죽였다. 이완용을 칼로 찔렀는데 안 뒤져요. 이거 되게 오래 살아요, 정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자, 국문연구소 만든 사람은 주지하듯이, 주지고요, 주지. 국어연구의 선구자들입니다. 자, 이 회색 표시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회색 표시도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간지로 연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 게 딱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십진법이에요. 안 바뀌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붙은 거를 묶어서 두 문자를 따면은, 예를 들면 조임이라는 거 있죠. 조미수 동상주와 이모군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같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시사물 을추나 하는 거 있죠. 을자 들어가면 5년이잖아요. 요 갑이나 을이나 병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만들며 병제 병호시 들어가게 만들면은 나머지 연도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